북한이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권력 2인자인 장성택의 실각을 중국에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성택의 인적과 측근들에 대한 숙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해 가족부 열람을 요청한 청와대 행정관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검찰은 불법 열람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스모그가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상하이에서는 학생들의 야외 수업이 중단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올 들어 최악의 스모그가 몰려오면서 대기오염 관련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목이 계속 텁텁하고 눈도 따갑고 하더라고요. 원자력 발전소 고리 1호기가 고장으로 멈춰선 데 이어 한빛 3호기도 가동 중단됐습니다. 원전 7기가 고장과 원전 비리 등으로 멈춰서면서 겨울철 전력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물처럼 천을 짜는 메쉬 소재 러닝화가 가벼워서 인기를 얻고 있지만 내구성은 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찰이나 구부렸다 펴기를 반복하는 실험에서 발등 부분의 천이 찢어지는 제품이 많았습니다. 비공인 자격증을 공인 자격증이라며 취업이 보장된다고 속이고 응시료를 받은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주부와 노인 구직자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인터넷 아르바이트 광고에 속아 범죄에 이용되고 전과자가 되는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하러 갔다가 작물 운반이나 성매매까지 강요당하는 실태 집중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인 행복주택 사업이 시작하기도 전에 해당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지구 지정은 보류됐습니다. 학교에서 아침마다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걷어들였다가 돌려주는데 중간에 분실하면 교사들이 개인 돈으로 물어주고 있습니다. 100% 한 5, 60만 원 정도 되는 것도 100% 다 교사가 변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정부가 보상 대책까지 마련했습니다. 우리 국민 절반 가까이가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하층민으로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본인이나 자녀의 지위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은 감소했습니다. 친절한 노트3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MBC의 단독 취재 내용으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장성택 숙청 계획을 중국에 사전 통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고 또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기 위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김세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북한은 지난 10월쯤 중국 측에 장성택의 숙청 계획을 미리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장성택 라인이 더 이상 대중관계를 전담하지 않게 됐으며 오해하지 않길 바란다는 취지의 설명을 북한이 해왔다고 대북 소식통을 통해 밝혔습니다. 통보를 접한 중국 측은 향후 북중 경제가 더 발전할 수도 있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성택이 김정일 시대부터 북중 경제협력을 이끌어온 중국 통이지만 중국과 추진했던 황금평과 나선 특구 개발이 지지부진한 데 따른 반응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7일 경제조치와 화폐개혁 실패를 경험한 장성택이 경제개혁의 속도를 늦추면서 김정은과 갈등을 빚어온 점도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집권 2년이 지나도 성사되지 못한 김정은의 방중도 새롭게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룡해 총정치국장이 김정은의 특사로 시진핑 총서기를 만난 바 있으므로 북중 간의 정치 대화는 최룡해나 김영일 국제위설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6일째 통일부 장관은 장성택과 김정은의 고모 김경희의 신변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북한은 장성택 실각과 함께 측근들을 공개 처형했는데 이어서 장성택의 해외 친인척들도 소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준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평양에서 열린 국제부녀절 기념 음악회. 세계 여성의 날에 김정은 앞에서 충성을 다짐하며 노래를 부른 사람은 당시 북한 행정부 1부부장이자 장성택의 오른팔로 불린 리용하와 그의 아내입니다. 1부부장으로 사화가 있는 리용하라고 부릅니다. 우리 집사람입니다. 비리 등 반당 혐의로 공개 처형된 리용하는 함경북도 출신으로 김정은이 국방위 제1위원장에 지명된 2009년을 전후해 행정부 1부부장에 승진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리용화와 같은 혐의로 공개 처형된 인민보안부 장성 출신 장수기는 김정은이 평양의 식당과 공장 등을 시찰할 때 장성택과 함께 수행한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장성택의 매형인 전영진 쿠바 대사와 조카인 장용철 말레이시아 대사 등 외교관으로 해외에 나가 있던 친인척들도 최근 북한으로 소환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장성택 실각설이 나온 바로 다음 날인 오늘 노동신문을 통해 혁명적 신념에서 탈선하면 누구든 용서치 않는다며 김정은에 대한 절대 충성을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정준입니다. 지난 2011년 12월에 열렸던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연결식 장면입니다. 당시 김정은과 함께 운구차를 호위한 7명, 이 장성택을 비롯한 당 관료가 3명, 리용호 등 군부 인사가 4명이었는데요. 이들은 김정은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권력 실세가 될 거란 관측이 많았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공인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일 운구차를 호위한 7명 가운데 남은 사람은 김기난 당비서와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2명뿐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권력과는 거리가 먼 상징적 인물이며 모두 손잡버린 김정은에게 허리 굽혀 인사할 만큼 충성심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운구차 왼쪽을 호위했던 리영호 군 참모장 등 군부 4인방의 실각, 2인자로 불렸던 장성택의 퇴출은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를 위한 예고된 숙청이었다는 분석입니다. 김정일 체제에서 김정은 체제로 지금 붙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 개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신주류 실세로 등장한 인물은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장정남 인민무력 부장입니다. 특히 2인자로 떠오른 최룡해는 군부의 김정은 친정체제를 확립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모두 다 보다 큰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 나아갑시다. 노동당에선 김정일과 김경희가 발탁해 인사와 조직을 총괄하고 있는 조현준 조직지도부 1부부장 등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장성택 측근들의 축출을 진두지 위한 것으로 알려진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 부장도 새로운 실세로 꼽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장성택의 실각 소식은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도 소문으로 퍼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북한 주민과 통화한 내용이 있는데요. 도쿄에서 이명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오늘 아침 한 대북단체가 북한 양강도 주민과 통화한 내용입니다. 이 주민은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이 실각했다는 소문은 들어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게 우리 비밀이죠. 근데 일단 소리는 들었는데. 하지만 측근 총살설 등에 대해선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장성택이 현장에 그 측근들이랑 다 총살했다네. 벌써. 정확하게 소리는 모르겠는데. 이와 관련해 설명회나 강연회도 열리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설명회 등은 보통 좋은 일을 알릴 때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소식을 널리 알리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강연회가 많이 하고 그런 거. 이야, 아니었지 뭐 그런 게. 우리가 다 그런 강연회가 뭐 다 많이 가지고 누구저고 말이야. 일본 언론들도 장성택 실각설을 비중 있게 보도하며 특히 강경 세력이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이명서입니다. 6일째 통일부 장관은 우리 정부가 숙청된 장성택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북한의 권력 개편에 따른 대남 도발에 대한 경계태세를 높였습니다. 박영일 기자입니다. 국회 외통위 긴급간담회에 출석한 6일째 통일부 장관은 장성택 주변 인물에 대한 숙청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성택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숙청 작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장성택의 소재는 정부가 파악하고 있지만 위치와 가택연금설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한 운동 노선의 장성택 실각이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근거는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장성택의 존재 여부와 남북관계가 깊이 연관돼 있었다고, 과거에 연관돼 있었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봅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고 북한 권력 개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지 도발과 함께 전면전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력 재조정을 위한 일부 조정 작업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서 전방 지역 각지에
군사적 능력을 강화시켜온 것이 사실입니다. 합참은 북한군이 이번 주 동계훈련을 시작했다며 어제부터 대북 정보 감시와 작전 대비 태세 강화를 각급 부대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영일입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논란과 관련해 채모군의 가족부 열람을 요청한 청와대 행정관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김재영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시설 담당 행정관 조모 씨가 최동욱 전 총장 혼외아들 논란이 일고 있는 채모군에 가족부 내용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민정수석실 조사 결과 조 씨가 문자메시지로 서초구청으로부터 채 군의 가족관계 등의 정보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즉시 조 행정관을 직위 해제하고 징계위에 회부했습니다. 불법 열람 경위와 관련해 조 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는 안전행정부 공무원 김모 씨로부터 요청을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조 씨를 소환해 채 군의 인적 사항을 최초 확보한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관련 안행부 공무원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조 씨의 휴대전화 여러 대를 확보해 통화 내역과 문자메시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또 채 군 모자의 항공권 발권 내역이 불법 조회된 것과 관련해 해당 항공사 압수물 분석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영입니다. 네, 오늘 미세먼지로 뒤덮인 하늘 보면서 걱정 많으셨을 겁니다. 오늘은 이 스모그 문제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네, 먼저 스모그 발산지인 중국 상황부터 전해드리면요. 일부 지역에선 스모그 때문에 학생들 야외 수업도 중단될 정도라고 합니다. 베이징에서 고주룡 특파원이 전합니다. 병따개 빌딩으로 불리며 중국 상하이의 명물로 꼽히는 세계 금융센터 빌딩이 스모그에 가렸습니다. 맑은 날 같은 지역에서 본 것과 선명히 비교가 됩니다. 이번 주 들어 스모그가 계속된 상하이는 오늘은 체육 등 학생들이 야외 수업이 중단됐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치 10배가 넘어 스모그 황색 경보가 내려진 장수성은 100m 앞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상하이와 저장성, 허베이성, 산둥성 등 9곳에 오늘 스모그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남부지방에서 시작된 스모그는 이제 중부를 거쳐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만 32개 고속도로 노선이 한때 폐쇄됐고 10여 개 항공편이 결항되거나 지연됐습니다. 중국 기상대가 주말까지 스모그가 계속될 것이라고 예보해 우리나라도 한동안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고주룡입니다. 이 중국의 스모그는 바로 우리나라로 몰려왔죠. 국내 오염까지 겹치면서 이 미세먼지 농도는 올 들어 가장 심하게 악화됐습니다. 이어서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에서 날아온 자욱한 스모그가 퇴근길 서울 하늘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시간당 최고 208 마이크로그램, 춘천과 천안도 200 마이크로그램 넘게 치솟았습니다. 좀 많이 심한 것 같아요. 퇴근길 되니까 더 심한 것 같아서 마스크 썼어요. 국내 오염까지 섞이면서 24시간 환경 기준인 100 마이크로그램을 넘어 올겨울 들어 최악의 스모그입니다. 우주에서 바라본 동아시아는 중국과 서해, 한반도 대부분 지역이 잿빛 먼지에 점령됐습니다. 특히 이번 미세먼지의 70%는 사람의 호흡기와 혈관까지 파고드는 치명적인 초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82%는 질산염과 황산염 등 유독성 공해물질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초미세먼지 예보제 시행 후 처음으로 주의보 예비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평소의 2배에서 4배까지 높아졌습니다. 이 농도는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입니다. 환경부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내일과 모레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승환입니다. 오늘처럼 미세먼지가 짙게 낀 날에는 외출할 때 대개 마스크는 쓰지만 눈은 먼지에 그대로 노출돼 있죠. 심하면 눈이 시리거나 따가운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실제 미세먼지가 몰려올 때마다 이 안구 건조증 환자는 급증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정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뿌연 스모그를 차단하는 우선수단은 황사 마스크. 하지만 머리카락 30분의 1 크기인 초미세먼지는 코와 입뿐 아니라 눈까지 파고듭니다.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눈물약 사러 가는 중이거든요. 스모그 탓에 안구 건조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좀 어지럼증이나 두통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약을 넣어서 좋아진다는 느낌은 좀 일시적인 거고. 현미경으로 보면 환자 눈 표면에 초록색 염증 덩어리가 퍼져 있습니다. 미세먼지 속에 황산염과 질산염 같은 독성 물질이 눈물층과 화학 반응을 해 염증을 일으킨 겁니다. 미세먼지와 동반되는 황산염이나 질산염 같은 경우에는 소량이더라도 눈에는 매우 해로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없던 안구 건조증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중국발 스모그는 갈수록 심해져 일일 환경 기준을 초과한 횟수가 2010년 11차례에서 올해 21차례로 급증했습니다. 안구 건조증 환자도 2007년 143만 명에서 2011년 219만 명으로 연평균 11.4%씩 늘고 있습니다. 미국 연구에서도 스모그가 발생할 때 안구 건조증 발병률이 최고 40%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스모그가 낀 날은 콘택트 렌즈 사용을 자제하고 심할 땐 보안경을 착용하는 등 눈의 건강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정준욱입니다. 네, 이번에도 반갑진 않은 소식입니다. 전남 영광의 한빛 원전 3호기가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먼저 양효걸 기자가 구체적인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8시 45분 한빛 3호기가 발전을 멈췄습니다.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기의 전압을 높이는 변압기와 전기를 밖으로 보내는 변전소 사이에 전력선에 문제가 생기며 발전소 터빈의 가동이 중단된 겁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로는 정지되지 않아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빨리 정비를 마치고 전력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995년 가동을 시작한 한빛 3호기는 발전 용량 100만 킬로와트급 최초의 한국 표준형 원전으로 지난해 11월에 원자로 헤드에 미세한 균열이 발견돼 6개월 넘는 장기 보수 작업을 거쳤는데 오늘 또 고장이 난 겁니다. 한수원은 수리 기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장 다음 달 최대 전력 수요가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정비가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예비 전력이 100만 킬로와트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어 겨울철 전력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효걸입니다. 앞서 지난주엔 고리 원전 1호기가 고장으로 멈췄었습니다. 고장이 반복되다 보니까 불안도 커지고 있는데요. 유충환 기자가 현재 우리나라 원전 가동 상황과 전력 공급 문제 살펴봤습니다. 현재 멈춰선 원자력 발전소는 전국 23기 가운데 7기입니다. 전체 원전이 만들어내는 2071만 킬로와트 가운데 30%가량의 전기를 만들지 못하는 겁니다. 문제는 잇따라 멈춘 고리 1호기와 한빛 3호기가 예방 정비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올해 발생한 고장 8건 가운데 4건이 정비가 끝난 지 2달 만에 멈춰섰습니다. 우리나라 원전은 한마디로 말하면 혹사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원전보다 더 빨리 노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전 비리를 차단한다며 15년 이상 근무한 인력을 다른 원전으로 이동시킨 조치도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문 인력 부족 현상을 불어왔다는 것입니다. 원전 부지에서 다른 부지로 전출이 있었습니다. 아주 경험 있는 사람들, 소리만 듣고도 문제를 어디에 있었는지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옮겨가게 된 거죠.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에 예상되는 최대 전력 수요량은 8,100만 킬로와트. 현재로선 전력 공급량이 200만 킬로와트 부족한 상황입니다. 크고 작은 고장과 사고로 원전이 멈춰선 것은 지난 3년 동안 24건, 전력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계속되는 고장에도 불구하고 가동 중단 중인 원전 수리가 끝나면 전력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충환입니다. 오늘 서울의 한 백화점 세일 행사장입니다. 이른바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 행사를 본떴다고 하는데요. 최고 90% 할인 소문이 나서일까요? 구름 인파가 몰렸습니다. 남상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메트로 장갑이 25,000원, 3만 원에 행사하고 있습니다. 거울을 들고 맵시를 살펴보는 고객들로 판매대 앞은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정상가 85,000원인 모자가 25,000원에, 10만 원짜리 목도리는 단돈 만원에. 한 백화점이 호텔 한 층을 통째로 빌려 딱 하루 최고 90% 할인 행사를 한다는 소식에 10,000명 넘는 고객들이 몰렸습니다.
미국의 최대 세일 행사인 블랙 프라이데이를 본딴 겁니다.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를 벤치마킹해서 기획한 행사이고요. 할인율이나 물량을 대폭 다른 행사보다 확대해서 준비하였습니다. 가방과 시계, 화장품 등 각종 잡화 소품이 행사 시작 4시간 만에 당초 하루 목표였던 4억 원어치가 팔렸습니다. 그렇게 매년 되면 좋겠고요. 할인율을 좀 더 높이고 대신에 이제 그 상품을 조금 더 다양하게 하면 그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행사에 놀란 다른 백화점들도 이번 주말 대대적인 할인과 경품 행사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겨울 대목에도 얼어붙은 소비 심리에 어떻게든 지갑을 열어보려는 유통업체들의 눈치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상호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러닝화, 무게가 몇백 그램 정도로 가벼워졌다고 광고하죠. 그런데 실험 결과 이런 러닝화들 내구성은 형편없었습니다. 비싸고 유명한 제품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진화하는 러닝화. 그물처럼 짠 메쉬 소재를 써 더 가벼워지고 통기성도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질긴 가죽을 썼던 예전과 달리 쉽게 찢어지거나 구멍이 난다는 불만도 늘고 있습니다. 가볍고 좋긴 한데요. 비싸고 오래 신으면은 보풀도 잘 생기고 찢어지고. 한국소비생활연구원이 러닝화 18개 제품의 성능을 시험했더니 실제로 내구성이 떨어졌습니다. 구부렸다 폈다 25만 번을 견디지 못하고 3개 제품이 파손돼 통상 2만 5천 보를 뛰는 마라톤 10회 완주는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로스펙스와 푸마는 발등을 덮는 그물실이 찢어지고 아디다스는 밑창에 균열이 갔습니다. KS 기준 시험 방법에 따른 마찰 시험의 수도 60%가 넘는 11개 제품의 그물실이 손상됐습니다. 발이 지면에 닿을 때 충격을 흡수하는 정도는 제품에 따라 최대 2배가량 차이 났습니다. 발의 뒤꿈치와 앞부분이 지면에 강하게 닿게 되는데 이때 체중에 2배 내지 3배의 충격이 발생하고 러닝화에 대한 공인 품질 관리 규정도 없어 기준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취업이 어렵다 보니 이런 일도 있습니다. 정부가 인정하지 않아 따봐야 무용지물인 민간 자격증을 취업이 된다며 응시료와 발급비를 챙긴 사회교육원이 적발됐습니다. 공보영 기자입니다. 30개 민간 자격증 시험을 주관하는 서울 성동구의 한 사회교육원. 이 업체가 신문에 낸 광고입니다. 취업 유망 자격증이라며 노인복지사, 노인심리상담사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광고를 보고 주로 주부와 노인구직자 9천여 명이 응시료 5만 원씩을 내고 시험을 쳐 대부분 자격증을 땄지만 취업에는 도움이 안 됐습니다. 취업이 100% 된다, 200%까지 취업이 된다 그랬어요. 취업이 됐으면 이렇게 억울하지 않죠. 정부가 공인하는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와 달리 이 업체가 광고한 비슷한 이름의 자격증은 정부가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따봐야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건강, 생명,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는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이 업체가 지난 4년간 이런 식으로 구직자들에게 응시료와 발급비로 챙긴 돈은 경찰이 확인한 것만 9억여 원. 업체 대표는 또 부인 명의의 출판사에서 교재까지 찍어내 5억 2천만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민간 자격증이 5,500여 개나 되지만 상당수는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 자격증이라며 산업인력공단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공보영입니다. 채팅으로 알몸을 보여준 남성들을 촬영한 뒤 이를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목소리를 변조해 여성인 척 접근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거리낌 없이 옷을 벗더니 자신의 알몸을 채팅 중인 상대에게 보여줍니다. 남성이 보고 있는 컴퓨터 화면에선 상대편 여성이 알몸 채팅을 재촉합니다. 하지만 이 여성의 목소리는 남자 목소리를 변조한 것이었고 여성의 영상도 인터넷에 떠도는 음란물이었습니다. 41살 김모 씨와 중국인 등 일당 17명은 이렇게 확보한 남성들의 알몸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성매매를 미끼로 돈을 입금받는 수법으로 모두 500여 명으로부터 14억 원을 뜯어냈습니다. 전화번호 저장되어 있는 목록을 다 보내면서 이 전화번호 목록에 영상을 뿌리겠다라고 했을 때 피해자들이 많이 당황을 했죠. 남성들에게 채팅 프로그램이라며
휴대전화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개인정보를 빼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범행으로 챙긴 돈 대부분이 국내에서 중국으로 유출된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진입니다. 멀쩡한 소를 다친 것처럼 꾸며서 100억여 원의 보험금을 타는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축협 직원과 수의사, 축산 농민 등 수백 명이 사기에 가담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신경 안정제를 투여한 젖소 뒷다리에 줄을 매 힘껏 잡아당깁니다. 발버둥 치던 소가 넘어지자 소 주인이 촬영한 뒤 차에 싣습니다. 넘어졌던 소는 꼬리를 잡아당기자 금세 벌떡 일어섭니다. 이런 수법으로 충남의 한 축협 전현직 직원 2명은 축산농민과 수의사 등 400여 명을 끌어들여 소 한 마리당 최고 350만 원까지 가축 재해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정상적인 소를 넘어뜨려서 사진 찍어서 축협시한테 올리면은 자기네들 알아서 신나서 떼고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나간 거지, 정상적인 소로. 충남 지역에서 확인된 액수만 최근 3년 동안 64억 원. 수사 중인 사건을 포함하면 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는 중앙에서 현장 확인이나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축협 직원 2명을 구속하고 150여 명을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연말이라 전날에 과음하고 아침 출근길에 운전대 잡는 분들 많을 텐데요. 경찰이 새벽부터 강도 높은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지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녘. 단속을 시작한 지 5분여 만에 음주 측정기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립니다. 지금 측정할 건데요. 여기 0.050부터 단속이 되고 그 위치면 훈방입니다. 자, 입에 대시고 보세요. 세게 조금 더. 됐습니다. 0.041% 가까스로 훈방 조치. 12시까지 한 병 먹었는데 뭐 이렇게 단속하고 보니까 좀 이상하네요, 기분이. 주택가 이면도로 입구에서는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수술 받으러 간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감지가 되거든요. 잠깐만 하고 우리가 보내드릴게요. 경찰에 적발된 또 다른 운전자. 다급한 마음에 물을 들이켜보지만 측정 결과는 면허 정지. 0.064로 면허 정지 되지는 않습니다. 한 번 더 부을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까? 간밤에 마신 술 때문이란 게 도저히 믿기지 않는 듯 혈액 채취를 위해 병원으로 이동합니다. 올 들어 경찰에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는 모두 25만여 건. 이 가운데 새벽 4시부터 아침 8시 사이에 적발된 사례가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조입니다. 수능도 끝나고 대학 가도 방학에 들어가면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전과자가 돼버린 젊은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범죄 조직들이 아르바이트생들을 범죄에 이용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뉴스플러스에서는 이른바 알바 뒤에 숨어있는 검은 손의 실체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먼저 이준범 기자입니다. 새벽녘 서울 수유동의 한 도로. 한 남성이 달려오는 택시를 향해 휴대전화 불빛을 흔들어댑니다. 승객이 놓고 내린 스마트폰을 사겠다는 신호인데 이 남성은 작물 휴대폰 매매업자들이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알바 모집하는 사이트들 있잖아요. 휴대폰 매입 기기라고 나와요. 진짜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처럼 올라와요. 한 달 200만 원까지 준다는 말에 대학원 학비를 보태려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가 며칠 뒤에야 범법행위라는 걸 알았지만 경찰이 작물 취급 조직을 검거하면서 졸지에 전과자가 돼버렸습니다. 현금 지급기에서 한 남성이 돈을 뽑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가로챈 돈을 인출하거나 중국으로 송금하는 이른바 인출책입니다. 이 남성 역시 하루 5시간 근무에 일당 30만 원짜리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공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처음에는 뭐 돈 번다는 생각에 그냥 아무 생각 없었고 이게 좀 뭔가 이상한 거라는 걸 그냥 직감 정도만 했어요. 단순히 서류만 배달하면 된다. 중고 휴대폰을 사오면 된다는 등의 글과 함께 높은 보수를 준다며 구직자를 모은 뒤 범죄에 이용하는 겁니다. 쉬운 알바다. 은행 업무만 봐주면 된다. 하루 일당이 7만 원에서 10만 원. 최근 젊은 층은 물론 중장년층까지 아르바이트 구하기에 나서면서 괜찮은 알바 구하기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 수준입니다.
이렇다 보니 다소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도 많은 돈을 준다는 아르바이트 광고에 구직자들은 쉽게 빠져들고 범죄 조직에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구직자들은 대부분 이런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보고 지원을 합니다. 크고 작은 이른바 알바 사이트가 국내에만 100개 가까이 난립해 있는데요. 이런 사이트에 나와 있는 알바 자리들은 과연 안전하고 또 합법적인 걸까요? 김태윤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한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일자리 광고를 열어봤습니다. 20, 30대 여성을 모집한다는데 정작 무슨 일을 하는지는 나와 있지 않고 애매한 문구만 적혀 있습니다. 직접 전화해봤습니다. 네, 알바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구인하신다고 그래서요. 그러시면 오셔갖고 면접을 한번 보시겠어요? 한 커피숍에서 구직자를 만난 업주는 사실은 유사 성행위 업소라고 털어놓습니다. 만약에 수익을 높이실 생각이 있으시면 한 5일 정도 해서 그 정도는 나올 거예요. 그리고는 직접 업소까지 안내합니다. 외부 간판은 여성 미용 전문학원이라고 적혀 있지만 건물 내부엔 침대와 샤워 시설뿐. 간판은 단속을 피하기 위한 위장이었습니다. 나가는 일하고 이런다 그러면 이상한 데인지 아니까 그냥 안전빵으로 입어준대요. 이렇게 성매매나 유사 성행위 여성을 구하는 광고는 여러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셀 수 없을 만큼 올라와 있습니다. 홀서빙이나 카페 아르바이트라고 써있는 광고들도 직접 방문해 확인해본 결과 유흥업소 접대부 자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만족을 하고 가신 거 광고를 보다 보니까 장난을 치는 것이 알았어요. 불법, 탈법 행위로 이어지는 광고가 넘쳐나고 있지만 마땅한 처벌 규정도 없어 당국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를 막기 위해선 구직자 스스로 지나치게 높은 보수를 준다거나 업무를 명확하게 소개하지 않는 광고, 또 연락했을 때 일단 만나자고 제안하는 아르바이트는 반드시 의심해보는 게 좋습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새해 예산안 심사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특검에 대해선 여전히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김지훈 기자입니다.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여야는 오늘 예산결산특위에 새해 예산안을 상정했습니다. 일정이 매우 빡빡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예결위원으로서의 역할의 최우선을 예결위는 이번 주말에도 예산 심사를 계속하고 11일부터는 임시국회를 열어 16일까지 예산안을 본회의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어제 저녁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에 합의하면서 국회 일정을 정상화시켰지만 오늘은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특검과 관련해 시기와 범위를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는 합의문을 놓고 엇갈린 해석으로 맞섰습니다.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위진할 경우 논의하자는 의미라고 했고 민주당은 특검 실시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건 특검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대상과 시기를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는 거죠. 국정원 개혁특위와 지방선거 문제 등을 다룰 정치개혁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며 입법 권한도 부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라가르드 IMF 총재와 김용 세계은행 총재를 잇따라 만났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내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3.7%대로 전망했습니다. 윤지훈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라가르드 IMF 총재를 만나 세계 경제의 견고한 성장세 시점을 물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내년에도 견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 중국 등은 다소 성장하겠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다양한 패턴을 보일 것이라며 내년도 세계 경제는 3.7%대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의 성장도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한국사무소 개소차 방한한 김용 세계은행 총재를 만나 과거 도움을 받던 한국이 세계 빈곤 퇴치에 협력할 수 있게 된 감회를 밝혔습니다. 앞서 녹색기후기금 GCF 사무국 출범식에선 기후변화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후변화라는 새로운 도전은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시장,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창조경제의 핵심 분야로 정해 신재생에너지와 탄소 포집 등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지훈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종편 특혜로 채워진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지성 기자입니다. JTBC, TV조선, 채널A 등 종합 편성 채널은 출범 이래 꾸준히 정부의 특혜를 누려왔습니다. 유료 방송 사업자가 채널을 구성할 때 종편 4개 채널은 무조건 포함시키도록 하고 지상파에 인접한 황금 채널을 배정했으며 광고 판매도 직접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줬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종편에 추가 특혜를 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종편의 요구에 따라 이른바 8VSB 전송 방식을 허용해 주겠다는 겁니다. 8VSB 전송을 허용하면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에게도 종편이 고화질로 전송되는 대신 이전에 비해 케이블 채널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4개 채널이 사용하던 주파수 대역을 종편 등 1개 채널이 사용하기 때문인데 이 경우 군소 채널이 먼저 퇴출됩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는 우리가 5S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데이터 전환에 벌림돌이 좀 될 수 있고 효율성 차원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방송협회와 한국방송인총연합회는 오늘 이 같은 정부 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창조과학부를 방문해 최문기 장관에게 성명서를 전달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정부의 주거복지정책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행복주택 사업이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이 들어설 지역의 주민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동욱 기자가 갈등의 현장 다녀왔습니다. 서울 목동의 한 백화점 앞 300여 명의 주민들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규모 행복주택 단지가 들어서면 교통과 학교가 과밀화된다는 주장으로 이미 주민 10만 명이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담당자 여기 나와보지도 않고 지정했잖아요. 도대체 이런 주먹구구식의 국가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예정됐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연기하고 지구 지정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뒤늦게 국토부 장관까지 나서 주민들을 만났지만 결국 내일 목동을 포함해 5곳을 지정하기로 한 데서 한 발 물러선 것입니다. 정부는 초고층 주상복합이 들어설 때엔 가만히 있던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건 지역 이기주의라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는 많이 시도를 했습니다만은 무조건 지정 반대, 임비 현상으로 비춰지게 되는 거고. 젊은 층 대상의 도심 속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은 지난 5월 후보지구 7곳을 발표했지만 주민 반대로 겨우 2곳을 지정했을 뿐 유례없는 전월세난 속에 임대주택에 대한 기대는 높아만 가고 있지만 행복주택은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밥과 반찬을 먹을 만큼만 시키기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크게 줄여보겠다고 도입된 반차림 식당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그 실효성이 있을지 남지연 기자가 식당들을 여러 곳 직접 돌아봤습니다. 서울시가 시범 운영하고 있는 반차림 식당은 600여 곳. 서울시는 식당에 작은 밥그릇과 반찬 그릇을 무상으로 지원해 참여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었습니다. 시범 운영을 한 지 6개월째. 한 식당은 진작에 반차림 식단을 포기했습니다. 반차림을 조금씩 줘봤는데 손님들이 야박하다 그래. 그리고 또 반찬을 이렇게 주면 계속 리필해요. 또 다른 식당은 서울시가 나눠준다던 반차림용 그릇이 없습니다. 그릇도 안 됐는데 반차림 그릇도 준비 안 됐는데 내가 스티커 붙여놓고 손님들이 거기다 달라고 그러면 내 입장이 곤란하지. 모두 10곳이 넘는 식당에 찾아가 봤지만 반차림 식당이라고 지정만 했을 뿐 사업이 겉돌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많이 요구를 하면은 영업자들이 많이 따라올 거라 이제 추측을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게 뭐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요. 서울시는 올해 홍보비 등으로 2억 1천만 원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반찬을 제외한 밥과 국으로 한정시켜 사업을 진행하고 오는 2018년까지 예정대로 반차림 식당 5천 곳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남재현입니다. 요즘 학교마다 학생들 휴대전화 관리로 고민인데요. 아침에 수거했다가 돌려주는 학교가 많은데 분실되면 교사들이 사비로 물어주는 경우가 많아서 정부가 보상 대책까지 마련했습니다. 노경진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 매일 아침 학생들 휴대전화를 건느라 한바탕 법석을 떱니다.
그냥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세요? 어떠세요? 가끔 조금씩. 왜냐면 가끔 핸드폰이 없어질까 그런 불안도 있긴 한데. 고가의 스마트폰도 적지 않게 눈에 띕니다. 페이스북을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30분에서 1시간. 보관 장소와 관리는 학교마다 제각각. 강화 유리에 잠금 장치까지 해놓은 곳이 있는가 하면 교무실 책상 서랍에 넣어두는 학교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실이나 도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금까지는 보상 책임이 분명하지 않아서 교사 개인 돈으로 물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올 초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반 아이들의 휴대전화 보관 가방을 통째로 잃어버린 담임교사가 차를 팔아 보상해주기도 했습니다. 한 5, 60만 원 정도 되는 것도 100% 다 교사가 변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가 내년부터 분실된 휴대전화는 감가상각을 적용해 보상하고 학교당 최고 2천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중학교의 80% 이상,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60% 정도가 휴대전화를 수거했다 돌려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노경진입니다. 우리 국민 3만 8천 명을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를 물어봤더니 47%, 절반 가까이가 자신을 하류층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중간층이라고 답한 비율도 25년 전에 비해 10% 가까이 줄었고요. 더 큰 문제는 지위가 올라갈 수 있을 거란 희망을 품고 있는 계층도 매년 줄고 있다는 겁니다. 박영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난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사법고시를 통과해 판검사가 되는 주인공. 예전 드라마나 영화는 말 그대로 개천에서 용나는 성공 스토리가 많았습니다. 함께 몰려다니던 고등학교 동창이지만 어른이 돼선 결국 재벌 회장과 회사원. 우리 이제 43이야. 쭉쭉 올라갈 나이 아니냐. 넌 빨리 이사도 달고. 알겠습니다. 요즘 영화 속에선 개천에서 나는 용을 찾기 어렵습니다. 자신이 중간층이란 사람은 급격히 줄고 하층민으로 느낀 비율은 역대 최대인 47%, 절반 가까이나 됐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계층이 올라갈 수 있을지 물었더니 가능성 낮다는 답이 훨씬 많았습니다.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그렇지 않죠. 쉽지 않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유리천장이 존재하는 것 같아서 힘들다고 생각해요. 아들, 딸은 좀 잘 살겠지. 막연하게 자신보단 긍정적으로 봤지만 그래도 어렵다는 답이 더 많았습니다. 10명 중 6명은 자기 직업이 불안하다 답했고 73%는 나름대로 노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데다가 일자리가 불안하고 여기에 체감 물가까지 높기 때문에 본인은 저소득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0살 이상 가운데 63%는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었고 73%는 앞으로 자식과 따로 살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박영혜입니다. 대서양 바닷속에 침몰한 배 안에 갇혔던 선원 한 명이 사흘 만에 구조됐습니다. 그 기적적인 구조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화제입니다. 김태래 기자입니다. 캄캄한 바닷속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던 잠수부의 시야에 사람의 손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실종 선원의 시신인 줄 알고 건드리는 순간 그 손이 잠수부의 손을 꽉 움켜잡습니다. 수심 30m 아래 바닷속에 침몰한 선박에 갇혀있던 29살 해리슨 오케네가 사흘 만에 극적으로 구조된 겁니다. What's your name? Harrison. 사고 선박의 요리사였던 오케네는 배 안에 물이 차지 않으면서 형성된 에어포켓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콜라 한 병으로 견뎠습니다. 특히 사흘간 물속에 있었던 오케네는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목이 타는 듯한 갈증이었다며 바닷물을 마시면서 혀가 다 벗겨졌다고 말했습니다. 잠수부들은 생존자가 있으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구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We'd already recovered 4 bodies, so the anticipation wasn't great that we were going to find anybody alive at that stage. 지난 5월 나이지리아 근해에서 사고 선박이 침몰하면서 오케네를 제외한 10여 명의 선원이 모두 숨졌습니다. MBC 뉴스 김태래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 실태를 점검해온 IAEA 국제원자력기구 조사단이 엄격한 검사를 거친 일본의 모든 수산물은 안전성이 확보돼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IAEA 조사단은 오염수가 원전 부지 안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일본은 음식물의 방사성 물질 허용 기준도 가장 엄격하게 정해놓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피겨의 여왕 김연아 선수가 오늘 새벽 골든스핀 대회가 열리는 크로아티아에 도착했는데요. 오늘 밤에는 첫 공식 훈련을 갖고 올림픽 프로그램을 공개합니다. 자그레브에서 정규묵 기자가 전합니다. 14시간의 긴 비행을 마친 김연아가 공항 입국장에 들어서자 팬들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늦은 시각이었지만 한국에서 미리 건너온 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기대가 되고 기회가 돼서 이렇게 온 게 행운인 것 같고. 김연아로선 유소년 대회 이후 10년 만에 재방문. 이젠 올림픽 2연패를 위한 야심찬 도전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첫 시합이니만큼 기술 요소들 레벨 체크를 잘 하고 또 다음 대회에 또 보완할 점들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현지 언론들도 피겨 여왕에게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Because she's like the best ice skater in the world, so we definitely came to because of her. 예년보다 2배 이상 많은 100여 명의 취재진이 취재 신청을 마쳤고 무려 1,800석의 입장권이 예매를 통해 팔리는 등 현지에서도 김연아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김연아는 오늘 밤 첫 훈련을 통해 대회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올림픽 프로그램의 음악과 안무도 첫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자그레브에서 MBC 뉴스 정규묵입니다. 브라질 월드컵이 이제 6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조 추첨 배정과 함께 공인구 브라주카가 공개돼 일찌감치 열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정희석 기자가 전합니다. 브라질 월드컵 조 추첨에서 우리나라는 아시아, 북중미 팀과 함께 3번 포트에 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1번 포트의 시드팀과 유럽 한 팀, 그리고 중남미 또는 아프리카 한 팀과 같은 조가 될 전망입니다. 상대가 누가 되든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경기력. 대회 때마다 새롭게 등장하는 공인구에 얼마나 빨리 적응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오늘 역대 12번째 월드컵 공인구 브라주카가 베일을 벗었습니다. 브라질 사람을 뜻하는 브라주카는 아마존강을 형상화한 띠 무늬에 알록달록한 색상으로 화려함을 더했습니다. 균일하게 분포된 미세 돌기가 정확도를 높였고 무게도 전 대회에 비해 3g 줄었습니다. 공의 회전력이라든가 이제 떨어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낙차가 커요. 연습할 때 계속하고 뭐 깊게 들어가면은 뭐 평소에도 갖고 다니면서. 오는 7일 조 추첨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축구 전쟁에 막이 오릅니다. 2회 연속 16강 이상을 노리는 대표팀엔 새 공인구 적응이란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독일 헤르초게 나흐라흐에서 MBC 뉴스 정희석입니다. 끝판대장 오승환이 오늘 한신 타이거즈의 유니폼을 입었는데요. 일본 최고의 마무리가 되겠다는 그 각오가 대단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입니다. 안개와 스모그가 좀처럼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오후 들어 대기질이 더욱 나빠졌는데요. 서울 경북 미세먼지 최고 농도가 오전까지는 100마이크로그램을 밑돌았지만 점심 무렵부터 나쁨 단계로 치솟기 시작했고요. 오후 5시엔 200마이크로그램을 넘어 올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내일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다소 높게 나타날 수 있겠지만 오늘만큼 강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에는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낮 동안은 뿌연 연무가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비교적 포근한 날씨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뿌연 연무가 끼어 있는데요. 내일도 대기가 안정된 상태 유지가 되겠고 우리나라는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다가오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아침 시간에는 곳곳에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기온은 오늘과 대체로 비슷할 전망인데요. 서울 9도, 충주 9도, 청주 10도까지 오르겠고 남부지방도 전주와 광주 12도, 부산은 15도까지 올라서 오늘만큼 포근하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대설이 끼어있는 이번 주말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세계 날씨입니다.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